시리파타나 저택의 넓은 홀에 스님의 연불 소리가 울려 퍼졌다. 공기 중에 맴도는 제스민과 향냄새는 평온함과 상서로움을 가져와야 했지만 핌다오에게는 아름답지만 뼛속까지 시린 진공 속에서 숨쉬는 듯한 느낌을 줄 뿐이었다. 그녀는 남편 아카린 옆에 조용히 서서 연례 집안 공양 행사에 속속 도착하는 손님들을 맞이하며 두 손을 모아 인사했다. 얼굴에 머금은 미소는 이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가문의 며느리가 된 후 3년 동안 잘 훈련된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거의 감출 수 없는 피로가 서려 있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핌다오는 한 장군의 아내에게 공손한 목소리로 인사하며 할 수 있는 한 가장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짙은 보라색 태국 실크 옷을 입은 노부인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시선은 핌다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본 뒤 멀지 않은 곳에서 뛰어놀고 있는 작은 남자아이에게 멈췄다. 따완이 클수록 정말 귀여워지네요, 빔씨. 그녀는 예의상 칭찬했지만 핌다오는 그 말 뒤에 숨겨진 의미를 느낄 수 있었다. 고맙습니다, 사모님. 따완이 좀 장난꾸러기라서요. 그녀는 겸손하게 대답하며 거실 중앙에 커다란 루이비통 소파에 우아하게 앉아있는 시어머니 솜씨 여사를 힐끗 쳐다보았다. 여사님은 친한 친구들과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 날카로운 눈빛은 독수리가 작은 먹잇감을 지켜보듯 간간히 그녀와 아들을 향했다. 아카린이 격려하듯 그녀의 팔을 가볍게 쥐었지만 그 손길은 핌다오의 불안감을 조금도 덜어주지 못했다. 그는 항상 이랬다. 다정했지만 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과 말로부터 그녀를 진정으로 보호해주지는 못했다. 행사는 스님들께 점심 공양을 올리는 시간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스님들이 식사를 마치고 주인에게 축복을 내린 후 손님들은 궁중 연회처럼 호화롭게 차려진 식탁으로 하나둘씩 향하기 시작했다. 빔다오는 따완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려고 했지만 그때 솜씨 여사의 목소리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주의를 끌며 울려 퍼졌다. 따완 할머니한테 오너라 얘야. 3살배기 따완이 휙 돌아섰다. 할머니가 손짓하는 것을 보자 동그랗고 큰 눈이 반짝였다. 그는 순순히 달려가 할머니에게 안겼다. 솜씨 여사는 사랑스럽게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주위에 둘러앉은 상류층 친구들 앞에서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보세요, 완나 부인. 제 손주 정말 많이 컸죠? 솜씨 여사는 친구에게 말하며 목구멍으로 웃었다. 그런데 참 이상하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변했다.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은 눈에 띄게 차가워졌다. 클수록 시리파타나 가문의 흔적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구나. 코도 아비처럼 오똑하지 않고 눈도 외꺼풀에 머리카락은 옅은 갈색이니 대체 저쪽 집안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겠구나. 그 말은 비록 나지막한 푸념처럼 내뱉어졌지만 핌다오의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선명하게 들렸다. 심장이 숨막힐 듯 조여왔다. 그 말을 들은 손님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다. 어떤 이들은 못 들은 척하며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그녀를 훔쳐보는 눈빛에는 의심과 동정 그리고 연민이 가득했다. 핌다오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얼굴의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공허함만이 남았다. 그녀는 기댈 곳을 찾아 아카린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그에게 무언가 말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라는 짧은 한마디만으로도 그녀의 짓밟힌 존엄성을 조금이나마 되찾을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그녀가 받은 것은 외면이었다. 아카린은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그저 가까이 다가와 그녀의 팔뚝을 가볍게 만지며 제지하더니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나지막한 목소리로 귓가에 속삭였다. 신경 쓰지 마, 빔. 어머니는 그냥 하시는 말씀이야. 어머니 체면 좀 세워줘. 체면이라는 그의 말은 그녀의 벌어진 상처를 다시 한번 베는 칼과 같았다. 핌다오는 세상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그녀는 이 웅장한 저택의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혼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았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사람들 앞에서 눈물이 터져나오는 것을 필사적으로 참았다. 그녀는 다시 한번 억지 미소를 지었다. 비뚤어지고 고통스러운 미소였다. 그리고는 아들에게 물을 더 가져다주는 척하며 그 자리를 피했다.
하지만 사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모든 시선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을 뿐이다. 남은 시간 동안 핌다운은 로봇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돌아가는 손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말을 거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하지만 마음은 산산조각 나 있었다. 그날 밤 소란과 거짓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숨막히는 정적만이 남았을 때 핌다운은 어두컴컴한 방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침대 머리만 램프를 켰다. 부드러운 불빛이 탁자 위에 놓인 액자를 비췄다. 그녀와 아카린의 결혼 사진이었다. 사진 속 그들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고 아카린의 눈빛은 사랑과 애정으로 가득했다. 하루 종일 참았던 눈물이 마침내 조용히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과거의 그 사진과 오늘 겪은 잔인한 현실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한때 있었던 따뜻함, 서로에게 주었던 신뢰, 그것은 모두 어디로 사라졌을까? 그녀는 흐느낌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손으로 입을 막았다. 굴욕감, 서운함, 그리고 실망감이 그녀를 덮쳐 거의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아카리는 위로의 말 몇 마디면 그 모욕적인 말들을 지울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이 그 어떤 누구의 경멸적인 말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핌다운은 액자를 가슴에 꼭 끼워놨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유리 위로 흘러내렸다. 그녀는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생각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다. 우리 사랑은 대체 언제부터 죽어 있었던 걸까? 어제 연회에서의 날카로운 말들은 유령처럼 핀다우를 따라다녔다. 그 말들은 고요한 대저택의 모든 구석에서 울려 퍼졌다. 손님들의 웃음소리는 사라졌지만 만져질 듯한 차가움이 공기 중에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핌다우는 밤새 울어 퉁퉁 부은 눈으로 잠에서 깼다. 그녀는 억지로 침대에서 일어나 지난 3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마음은 돌덩이를 얹은 듯 무거웠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가려던 참에 부엌 쪽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아카린이 어렸을 때부터 이곳에서 일해온 늙은 가정부 노미모와 젊은 하녀의 목소리였다. 핌다운은 의도치 않게 벽 모퉁이 뒤에 숨어 서 있었다. 핌 아가씨가 정말 불쌍해요, 노미모. 어제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저 같았으면 울었을 거예요. 젊은 하녀의 목소리에는 동정심이 가득했다. 노미모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조용히 해. 누가 들으면 큰일 나. 하지만 핌 아가씨가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부인께서는 그러셨어. 눈빛만 봐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는 걸 알 수 있었지. 하지만 아크 도련님은 핌 아가씨를 무척 사랑하시잖아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걸까요? 아크 도련님이라. 그분은 핌 아가씨를 사랑하는 건 사실이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어머니를 사랑하고 두려워하시지. 중간에 낀 사람이 가장 힘든 법이야. 핌다운은 등골에 얼음물을 끼얹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하인들의 말은 그녀가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진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녀의 굴욕은 이미 하인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이야깃거리가 되어 있었다. 이 집의 모든 시선이 그녀를 지켜보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문의 며느리가 아니라 불쌍한 구경거리일 뿐이었다. 그날 밤 아들이 잠든 후 핌다운은 조용한 침실로 돌아왔다. 아카리는 막 샤워를 마치고 침대 끝에 앉아 머리를 말리고 있었다. 그는 최대한 평범하게 행동하려 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칼로 벨 수 있을 만큼 팽팽했다. 오빠, 핌다우가 숨막히는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할 얘기가 있어요. 아카리는 동작을 멈췄다. 그는 수건을 내려놓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무슨 일이야, 핌? 어머님께서 어제 하신 말씀, 그리고 집안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 정말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아크 오빠. 어머님께 무슨 말씀이라도 좀 해줄 수 없어요, 제발요. 아카리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그의 눈에는 피로와 곤혹스러움이 역력했다. 내가 말했잖아,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하시는 말씀이야. 아무 의미 없어. 아무 의미 없다니요? 핌다운은 참다 못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건 제 감정을 상하게 하고 제 존엄성을 짓밟는다고요. 따와는 오빠 아들이잖아요.
어떻게 자기 핏줄을 그런 식으로 모욕하는 말을 다른 사람이 하도록 내버려둘 수 있어요? 아카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핌다운은 뒤로 물러졌다. 그는 상처받은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핌, 나도 네가 힘든 거 알아. 하지만 어머님은 평생 나를 키워주셨어. 나한테는 은혜가 깊은 분이야. 어머님을 무척 사랑하신다고. 내가 어떻게 어머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할 수 있겠어. 은혜라는 그의 말은 핌다오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었다.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웃었다. 은혜요. 그럼 저와 아들의 감정은요? 오빠가 지켜줄 가치도 없는 건가요? 저에게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랑은 오빠를 조금이라도 용감하게 만들어줄 만큼 크지 않았던 건가요?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은 가장 명백한 대답이었다. 아카리는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그는 마치 방벽이 아내의 눈물보다 더 흥미롭다는 듯이 다른 곳을 쳐다보았다. 마침내 그는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꽉 잡고 가볍게 쥐며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참아줘, 핌. 나를 위해서 참아줘. 그 말은 끊어지기 직전의 마지막 끈이었다. 그가 자신을 이해하고 곁에 서줄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다. 핌다운은 몸이 텅 비고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천천히 그의 손을 어깨에서 치웠다. 네, 그녀는 무섭도록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참을게요. 그날 밤 핌다운은 침대에 가만히 누워 그와 더 이상 마주하거나 대화하지 않기 위해 잠든 척했다. 그녀는 기다렸다. 옆에서 자는 아카린의 숨소리가 규칙적이고 깊어져 그가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것을 알릴 때까지. 그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이 방 안의 사물들의 윤곽을 희미하게 비쳤다.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격렬하게 뛰었다. 두려움, 망설임, 그리고 고통이 마음속에서 격렬하게 싸웠다. 하지만 결국 자신과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모든 것을 이겼다. 핌다운은 도둑처럼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왔다. 그녀는 아카린의 화장대로 살금살금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그의 빗을 집어들고 거기에 붙어있는 머리카락 몇 가닥을 조심스럽게 떼어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방구석 작은 침대에서 곤히 잠든 따완에게로 다가갔다. 그녀는 최대한 부드럽게 몸을 숙여 아들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그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뽑았다. 그녀는 침대 옆으로 돌아와 침대 머리맡 서랍에 숨겨둔 작은 지퍼백을 꺼냈다. 아카린과 따완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넣었다. 모든 행동이 느리고 무거운 슬로우 모션 같았다. 이것은 한 아내가 남편에게 결코 하고 싶지 않았던 행동이었다. 그것은 신뢰에 대한 배신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바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핌다운은 작은 지퍼백을 닫고 마치 마지막 재산인 것처럼 손에 꽉 쥐었다. 그리고 핸드백에 비밀칸에 심겼다. 고요한 밤 그녀의 목구멍에서 억눌린 흐느낌 소리만이 들렸다. 그녀는 이 전쟁에서 혼자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것은 그녀의 공식적인 선전포고였다. 아침 하늘은 핌다오의 마음처럼 여전히 잿빛이었다. 그녀는 아들에게 가장 멋진 멜빵 바지를 입히며 최대한 명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가는 날이야 우리 아들. 건강검진 받고 튼튼해지자. 따완은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맑고 동그란 눈은 어머니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혼란을 전혀 알지 못했다. 아들과 함께 아래층으로 내려가던 중 그녀는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있는 솜씨 여사와 마주쳤다. 그녀는 그녀와 손자를 힐끗 쳐다보더니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침부터 어딜 데리고 가니? 따완 정기 건강검진 받으러 가요 어머님. 핌다운은 최대한 공손하게 대답했다. 건강검진. 솜씨 여사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건강해 보이는데 아무렇지도 않잖아. 왜 일을 복잡하게 만드니? 마음 편하자고요 어머님. 핌다운은 짧게 대답하며 더 이상 말을 섞지 않으려 했었다. 그녀는 서둘러 아들의 손을 잡고 그 자리를 피했지만 등 뒤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중얼거림을 들을 수 있었다. 할 일 없는 사람들은 꼭 이렇게 일을 벌인다니까. 그 말은 그녀의 심장을 찔렀지만 핌다운은 무시하기로 했다. 그녀는 오늘 자신의 목표가 이런 날카로운 말들에 신경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DNA 감식센터는 현대적인 사무실 건물에 위치해 있었다. 실내는 깨끗하고 조용했으며 에어컨 소리만 조용히 윙윙거렸다. 공기 중에 희미하게 떠도는 소독약 냄새는 시리파타나 저택의 향과 제스민 냄새와는 극명하게 대조되었다. 핌다운은 약간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작성했다. 그녀는 머리카락 샘플이 담긴 비닐봉지를 심장이 터질 듯한 기분으로 여직원에게 건넸다. 직원은 그것을 받아 능숙하게 바코드를 붙였다. 모든 절차는 전문적이고 어떤 감점도 느껴지지 않았다. 다 됐습니다. 검사 결과는 영업일 기준 약 7일 정도 소요됩니다. 직원이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결과가 나오면 기재하신 이메일로 알려드릴 거예요. 7일. 핌다운은 마음속으로 그 말을 되뇌었다. 그녀는 영수증과 예약증을 손에 꽉 쥐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카운트다운을 시작한 시한폭탄 같았다. 기다림의 7일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7년처럼 긴 7일이었다. 핌다운은 영원 없는 사람처럼 살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평범하게 하려 했었지만 마음은 항상 불안했다. 이메일 알림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결국 그것은 스팸 메일이거나 신용카드 청구서일 뿐이었다. 한편 솜씨 여사는 교묘하게 자신의 계획을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아카린이 퇴근하려 할 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다. 아크, 오늘 저녁에 나랑 식사 좀 하자. 그랜드 팰리스 호텔 레스토랑에 완니 부인이랑 그 딸 아라를 초대했거든. 피곤해요, 어머니. 다른 날로 하면 안 될까요? 아카리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안 돼, 얘야. 이미 약속했단다. 내 체면을 깎지 마라. 오랜만에 만나는 건데 와서 내 말동무나 되어주렴. 어머니의 애원 섞인 강요에 아카리는 거절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마지못해 동의했다. 그날 밤 아카리는 아주 늦게 귀가했다. 소파에서 걱정하며 기다리던 핌다오가 즉시 그에게 다가갔다. 어디 갔다 왔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고객이랑 식사했어? 그는 짧게 대답하고 즉시 방으로 올라가 버렸다. 핌다오는 남편의 뒷모습을 끝까지 쳐다보았다. 그녀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진실을 캐물 힘이 없었다. 무서운 것은 대면이 아니라 이 집에서 조용히 형성되고 있는 서먹함이었다. 다음 날 솜씨 여사는 기어코 그녀를 깎아내리는 말을 했다. 핌다오가 꽃병에 꽃을 꽂고 있을 때 그녀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어젯밤 말이야, 정말 즐거웠단다. 알아, 그 아이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야. 말도 똑 부러지게 하고 행동 거지도 정말 좋은 집안 자식답더라. 우리 가문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며느리로 들어오면 집안의 격을 한층 더 높여줄 텐데. 핌다운은 마치 따귀를 맞은 것 같았다. 그녀는 손에 쥔 장미줄기를 너무 꽉 쥐어 가시가 살을 파고들었지만 여전히 억지 미소를 지르며 대답했다. 네, 어머님. 그녀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도 고통스러웠지만 남편이 노골적으로 다른 여자와 짝지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그보다 더했다. 그리고 기다림의 닷새째 밤, 아카린이 샤워하러 들어갔을 때 그는 침대 머리맡 탁자 위에 휴대폰을 놓아두었다. 갑자기 화면이 번쩍이며 메시지 알림 소리가 한 번 울렸다. 근처에서 옷을 개고 있던 핌다운은 엿볼 생각은 없었지만 어두컴컴한 방에서 밝아진 화면빛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힐끗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가 본 것은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이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아라였다. 그리고 화면에 짧게 나타난 메시지는 아크 오빠 오늘 밤에 시간 있어요. 핌다오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의 세상은 그 순간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마음속 깊이 억눌러 왔던 의심이 폭발했다. 시어머니에게 괴롭힘 당하는 고통은 이제 남편에게 배신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뒤섞였다. 그녀는 그 휴대폰을 꼼짝 않고 쳐다보았다. 마치 그녀를 물어 죽이려는 독사처럼. 욕실에서 샤워기 물소리가 멈췄다. 핌다오는 재빨리 아카린의 휴대폰 화면을 잠그고 뜨거운 감자라도 만진 듯이 재빨리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심장은 여전히 가슴속에서 미친 듯이 뛰었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했다. 얼굴은 무표정했다. 아카린이 목욕 가운을 입고 나왔다. 머리는 아직 축축했다. 그는 아내의 이상한 점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지친 듯이 침대에 주저앉아 평소처럼 그녀를 껴안으려 손을 뻗었다.
핌다오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몸을 피했다. 오빠, 젖은 머리가 따완 베개에 닿을까 봐요. 그녀는 그럴듯한 이유를 댔다. 아카리는 허공에서 손을 멈췄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약간의 서운함이 스쳤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에게 등을 돌리고 누웠다. 그날 밤 넓은 침대는 그 어느 때보다 비좁고 숨막히게 느껴졌다. 그녀와 그를 가로막는 불과 몇 뼘의 거리는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깊은 심연처럼 느껴졌다. 호화로운 침실에 내려앉은 침묵은 평온함이 아니라 죽음과 같은 무서운 침묵이었다. 그것은 그들의 관계를 서서히 잠식하는 침묵이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두 사람 사이의 서먹함은 더욱 뚜렷해졌다. 아카리는 점점 더 늦게 귀가하기 시작했다. 식탁에서의 대화는 거의 사라졌고 숟가락과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와 아이의 옹알이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핌다오는 더 이상 그에게 어디 갔다 왔는지 묻지 않았다. 돌아올 대답이 꾸며낸 거짓말일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모든 에너지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데 쏟았다. DNA 검사 결과는 터널 끝의 유일한 빛과 같았고 이 고통의 바다에서 그녀가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구명대였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짓밟힌 존엄성을 되찾기 위해 그것을 원했다. 핌다오가 초조하게 하루하루를 새고 있는 동안 솜씨 여사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냉혹하게 공결을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핌다오가 뒷마당에서 나무에 물을 주고 있을 때 그녀는 솜씨 여사가 베란다에서 전화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 저택이 조용했기 때문에 그녀는 모든 대화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형님, 저 정말 속상해요. 솜씨 여사는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시작했다. 손주 때문이에요. 클수록 누구 자식인지 모르겠어요. 형님도 그날 보셨잖아요. 우리 집안 핏줄은 조금도 안 닮았어요. 핌다오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손에 든 호스가 허공에 멈춰 있었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하면 시어머니가 괴롭힌다고 할 테고. 하지만 형님 생각해보세요. 제 아들 아카린 제가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들이 너무 불쌍해서 정말 마음이 아파요.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은 일을 짊어져야 하니 에휴, 됐어요 형님. 제 업보겠죠. 그냥 받아들여야죠. 솜씨 여사의 모든 말은 달콤했지만 치명적인 도구로 코팅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불쌍하고 슬픈 운명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어머니로 묘사하면서 동시에 핌다오를 모든 고통의 원인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핌다오는 목에 무언가 걸린 것 같았다. 이번 굴욕은 면전에서 모욕당하는 것보다 더 심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친척들의 눈에 그녀의 평판을 파괴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위험한 침묵은 계속되었다. 아카리는 술에 취해 집에 오는 날이 잦아졌다. 그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돌아와서 침대에 쓰러져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 출근했다. 핌다오는 시어머니의 냉대와 집안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홀로 견뎌야 했다. 그리고 엿새째 밤 아카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만취 상태로 돌아왔다. 그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와 즉시 침대에 쓰러졌다. 방 안에는 알코올 냄새가 진동했다. 핌다오는 무감각한 마음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 피로와 연민만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신발과 양말을 벗겨주고 그가 편안하게 누울 수 있도록 자세를 바로잡아준 뒤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녀가 돌아서서 자신의 자리로 가려던 순간 아카린의 손이 그녀의 팔을 가볍게 잡았다. 그는 눈을 뜨지 않았지만 그의 입술이 심한 음주로 갈라지고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핌다오는 멈칫했다. 그녀는 돌아누워 잠든 그의 얼굴에 드리워진 고통의 그림자를 보았다. 왜? 그는 잠꼬대를 이어갔다. 그의 목소리는 진정한 혼란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왜? 모든 게 이렇게 되어야만 했을까? 그 질문은 핌다오의 심장을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다. 그것은 사과가 아니었다. 변명도 아니었고 그녀를 지켜주겠다는 약속도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희생자로 여기는 사람 중간에 끼어 가장 고통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신음소리였다. 바로 그 순간 핌다오는 이 남자에 대한 마지막 희망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명확하게 깨달았다.
그는 결코 그녀의 편을 들지 않을 것이다. 그는 결코 그녀를 위해 싸우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저 모든 것이 주변에서 무너져 내리도록 내버려둔 다음 자신의 고통을 한탄할 뿐이다. 그녀는 천천히 그의 손을 팔에서 떼어내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누웠다. 오늘 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마음속에는 내일의 도래를 기다리는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7일째 심판의 날. 7째 날 아침 천둥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마치 핌다오의 어두운 마음을 반영하듯 폭우가 쏟아져 내렸다. 오늘은 그녀가 기다려온 날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두려워하는 날이기도 했다. 솜씨 여사는 공기 중에 비정상적인 긴장감을 감지한 듯 더욱 잔인한 게임을 시작했다. 오전 늦게 핌다오가 놈 이모와 함께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을 때 솜씨 여사가 낯선 두 남자와 함께 들어왔다. 한 명은 짙은색 실크 옷을 입은 품위 있는 노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조수처럼 보이는 중년 여성이었다. 핌다오 이분은 만업 선생이시다. 점성술과 별자리 과학 분야에서 매우 유명하신 분이지. 오늘 우리 집 풍수를 봐주러 오셨고 따완의 관상도 좀 봐달라고 부탁드렸단다. 솜씨 여사는 핌다오가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잘 아는 미소를 지으며 소개했다. 핌다오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이것이 시어머니가 자신을 해치기 위해 정성껏 만든 새로운 연극이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아직 잠이 덜 깬 따완이 침실에서 안겨 나왔다. 아이는 낯선 남자를 경계의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만업 선생은 아이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꼼꼼히 살폈다. 그는 천천히 턱을 쓰다듬으며 한참 동안 상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다. 응접실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만이 간간히 들릴 뿐이었다. 핌다오는 놈 옆에 서서 주먹을 꽉 쥐고 마치 슬픈 연극의 관객처럼 눈앞의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만업 선생이 엄숙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 아이는 꽤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군요. 솜씨 여사가 즉시 물었다. 어떻게 특별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선생님? 그러니까 전반적인 특징이 이 집의 운세와 그다지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마치 어떤 에너지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업 선생은 애둘러 말했지만 그의 모든 말은 핌다오의 심장을 찌르는 보이지 않는 칼과 같았다. 고서에 따르면 같은 혈통에서 진정한 뿌리를 내리지 않은 아이는 종종 다른 에너지를 가져오는데 이는 가문의 번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핌다오는 얼굴로 피가 쏠리는 것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이 미신이고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저 얼어붙은 채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말이 그녀를 갈기갈기 찢어놓도록 내버려 두었다. 솜씨 여사는 길게 한숨을 쉬는 척했다. 그녀의 눈에는 의도적으로 고통스러운 표정이 서려 있었다.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군요.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점성가와 조수가 돌아간 후 솜씨 여사는 차가운 눈으로 핌다오를 쳐다보았다. 들었지? 하늘과 땅도 알고 있는데 넌 언제까지 고집을 부릴 거니? 핌다오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픔에 입술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숙이고 울음을 터뜨리려는 따완을 품에 안고 재빨리 방으로 올라갔다. 그녀는 문을 닫고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아 마치 잔인한 외부 세계로부터 그를 보호하려는 듯이 아들을 꼭 껴안았다. 그녀가 참았던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왔다. 미안해 아가, 미안해. 그녀는 아들에게 계속해서 속삭였다. 아이가 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자신의 나약함이 미웠고 잔인한 시어머니가 미웠으며 이 끔찍한 운명에 자신을 홀로 내버려둔 남편이 미웠다. 오후밖에 폭풍이 잦아들기 시작했을 때 핌다오의 마음속 폭풍은 절정에 달하고 있었다. 그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잠을 청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바로 그때 침대 머리맡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에서 알림 소리가 한 번 울렸다. 띵. 그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초조하게 기다리던 핌다오에게는 악몽에서 그녀를 깨우는 종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떨리는 손을 뻗어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심장이 전쟁북처럼 격렬하게 뛰었다. 목이 바싹 말라 침을 삼킬 수 없었다. 번쩍이는 화면에는 새로운 이메일 알림이 떠 있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DNA 분석센터였다. 그리고 화면에 나타난 이메일 제목은 그녀의 숨을 거의 먹게 만드는 짧은 문장이었다. 혈연 관계 확인, 검사 결과 7749. 그 이메일은 마치 저승사자의 편지처럼 휴대폰 화면에 가만히 있었다. 핌다운은 그것을 꼼짝 않고 쳐다보았다. 심장이 가슴이 아플 정도로 격렬하게 뛰었다. 엄지손가락이 차가운 화면 위에 놓여 있었다. 진실과 마주하기 위해 열 것인가, 아니면 잠시라도 더 도망치기 위해 닫을 것인가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지난 3년 동안의 모든 사건들이 마치 반복 상영되는 필름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시어머니의 경멸적인 미소, 집안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칼날보다 더 깊이 박히는 수군거림,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모든 것으로부터 그녀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남자 아카린의 침묵과 외면이었다. 이제 됐어. 그녀는 충분히 참았다. 핌다운은 다시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에서 결의로 바뀌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엄지손가락으로 그 이메일을 열었다. 화면은 공식적으로 보이는 PDF 문서 파일로 바뀌었다. 흰색 배경에 검은색 글자들이 질서정연하게 나열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거의 페이지 중앙에 굵은 글씨로 강조된 단 한 줄에 고정되었다. 분석 결과 부자 관계의 혈연 관계는 99.99%의 확률로 확인됨. 99.99%라는 숫자가 그녀의 눈앞에서 춤을 추었다. 그것은 단순한 숫자였지만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었다. 처음 읽었을 때 핌다우의 세상은 마치 진공 속으로 빨려 들어간 것처럼 고요해졌다. 그녀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안도감이 너무나 격렬하게 밀려와 거의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그리고 눈물이 서서히 흘러내렸다. 더 이상 슬픔이나 굴욕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해방의 눈물이었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녀가 짊어져 왔던 고통과 괴로움을 씻어내는 눈물이었다. 그녀는 웃지도 통곡하지도 않았다. 그저 가만히 앉아 따뜻한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다. 물에 빠져 숨이 막히기 직전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 구명대를 던져준 기분이었다. 폐부 깊숙이 다시 숨을 쉬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안도감이 사라지자 새로운 감정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것은 마음속에서 들끓는 씁쓸함과 분노였다. 그녀는 99.99%라는 숫자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구명대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가장 강력한 고소장처럼 보였다. 그녀와 아들을 의심했던 모든 사람들의 불의의 잔인함 그리고 편협함에 대한 고소장. 핌다운은 서둘러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냈다. 그녀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약하거나 애원하지 않았다. 대신 차갑고 굳건했다. 그녀는 바로 그 순간 결심했다. 이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침실 구석에 있는 프린터로 걸어가 그 문서를 인쇄하라고 명령했다. 프린터가 천천히 작동하는 소리가 방의 침묵을 깼다. 마치 판결문을 선고하는 것처럼 흰 종이가 기계에서 천천히 나왔다. 핌다운은 자신이 헛것을 본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그 종이를 다시 한번 읽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것을 정성껏 접어 미리 준비해둔 갈색 서류 봉투에 넣었다. 그녀는 옷장으로 걸어가 거의 입지 않았던 짙은 남색 실크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단정하면서도 단호함이 엿보이는 옷이었다. 그녀는 옅은 화장을 했지만 평소보다 짙은 붉은색 립스틱으로 입술을 강조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쳐다보았다. 거울 속 여자는 더 이상 예전의 핌다우가 아니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부엌으로 내려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전에 없던 방식으로 직접 요리를 시작했다. 그녀는 냉장고에서 가장 좋은 재료들을 꺼내 모두를 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진한 국물에 똠얌꿍, 향긋한 치킨 그린 커리, 그리고 특별한 생선 튀김. 그녀의 모든 행동은 이상할 정도로 침착하고 안정적이었다. 그것은 거대한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다. 노미모는 자신의 여주인을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핌다오가 시키는 대로 조용히 이것저것을 도울 뿐이었다. 모든 음식이 커다란 식탁 위에 아름답게 차려졌을 때 그 향긋한 냄새가 저택 전체에 퍼졌다. 핌다오는 그 갈색 서류 봉투를 자신의 접시 옆에 단정하게 놓았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등을 곧게 펴고 시선은 식당 입구에 고정되어 있었다. 아카린과 솜씨 여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오늘 밤 심판의 밤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이 집의 모든 사람의 운명을 손에 쥔 사람이었다. 아카린의 차가 차고에 들어서는 소리는 심판의 저녁 식사가 시작될 것임을 알리는 신호였다. 핌다오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무릎 위에 놓인 손은 차가웠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이 굳건했다. 아카린은 지친 얼굴로 식당에 들어섰다. 그는 완벽하게 차려진 식탁과 평소와 다른 격식 있는 옷차림으로 이미 앉아 기다리고 있는 핌다오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이야, 핌?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물었다. 특별한 날 아니에요. 핌다오는 무표정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냥 평범한 저녁 식사예요. 잠시 후 솜씨 여사도 들어왔다. 그녀는 의심과 놀라움이 뒤섞인 눈으로 식탁을 쳐다보더니 자신의 자리인 상석에 몸을 던지듯 앉았다. 오늘 직접 부엌에 들어갔나 보구나. 맛있어 보이네. 그녀는 예의상 칭찬했지만 시선은 여전히 핌다오를 의심스럽게 쳐다보고 있었다. 식사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다. 숟가락과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와 핌다오 옆 아기 의자에 앉은 따완이 간간히 옹알이하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아카리는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 날씨 이야기를 꺼냈지만 아무도 제대로 호응하지 않았다. 핌다오는 천천히 우아하게 식사를 했다. 그녀는 기다렸다. 모두가 메인 요리를 다 먹고 놈 이모가 접시를 치우러 들어오려는 순간까지. 잠깐만요, 놈 이모. 핌다오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두의 행동을 멈추게 하고 그녀를 쳐다보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접시 옆에 놓아두었던 갈색 서류 봉투를 천천히 집어들어 테이블 중앙으로 밀었다. 디저트를 먹기 전에 보여드릴 게 있어요. 아카린과 솜씨 여사의 시선이 동시에 그 서류 봉투에 꽂혔다. 두 사람의 얼굴에 의심이 뚜렷하게 떠올랐다. 아카린이 먼저 손을 뻗어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그는 안에 있던 종이 한 장을 꺼내 펼쳐보았다. 그의 시선이 종이 위의 글자들을 훑어내리는 순간 그의 얼굴색이 완전히 변했다. 얼굴의 피로감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극심한 공포와 혼란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핌다오를 쳐다보고 다시 손에 든 종이를 쳐다보았다. 마치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이게 대체 뭐야, 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초조하게 지켜보던 솜씨 여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테이블을 돌아 아들의 손에서 그 종이를 낚아챘다. 그녀는 재빨리 종이 위의 글자들을 읽어내려갔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세상은 멈춘 것 같았다. 혈연관계 99.99%. 그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녀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해졌고 문서를 쥔 손이 눈에 띄게 떨렸다. 핌다오는 차가운 마음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조금도 통쾌하지 않았다. 마음속에는 공허함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식당에는 다시 한번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 같은 무거운 침묵이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깬 첫 번째 소리는 솜씨 여사의 마른 웃음소리였다. 하하하하하. 그녀는 미친 듯이 웃었다. 가짜 소류, 이 악랄한 것. 감히 이런 가짜 소리를 만들어서 날 속이려 들어. 내가 그렇게 바보 같아 보이니? 그녀는 그 종이를 구겨서 테이블 위로 세게 던졌다. 핌다오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 행동을 바라보았다. 어머님께서 가짜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검사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머님께서 믿으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좋아요. 제가 직접 갈게요. 누구든 증인으로 따라오셔도 좋고요. 그리고 모든 비용은 제가 부담할게요. 핌다오의 단호하고 확신에 찬 말에 솜씨 여사는 잠시 주춤했다. 그녀의 눈빛이 눈에 띄게 흔들렸다. 마침내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아카린이 더 이상 참지 못했다. 그는 핌다오의 이렇게 강인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고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당황하는 모습도 본 적이 없었다.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니. 제발 그만. 그는 있는 힘껏 소리쳤다. 오랫동안 쌓아왔던 답답함이 마침내 폭발했다. 왜 이러세요? 왜? 핌과 아들을 이렇게까지 괴롭히시는 거예요? 아카린의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그것은 솜씨 여사의 이성을 완전히 잃게 만들었다. 그녀는 분노와 극심한 실망으로 가득 찬 눈으로 아들을 쏘아보았다.
네가 감히 제 편을 들어? 아크. 감히 이 여자를 지피려고 엄마한테 소리를 질러 넌 내 아들이야. 전 어머니 아들이지만 핌은 제 아내고 따와는 제 아들이에요. 아카료는 평생 처음으로 지지 않고 맞섰다. 어머니가 그들을 괴롭히는 걸 더 이상 못 보겠어요. 너 솜씨 여사는 분노에 온몸을 떨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당했다는 느낌은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컸다. 자신의 자부심, 집안의 모든 사람을 지배하던 권력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분노와 극심한 슬픔으로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그녀는 귀를 찢을 듯한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네가 감히 쟤를 위해 이럴 수 있어? 널 평생 키워준 엄마한테 감히 대들어? 넌 잊었니? 너 자신도 아직 아닌데. 마지막 말은 목구멍에서 끊겼다. 솜씨 여사는 눈을 크게 뜨고 자신이 무슨 말을 내뱉었는지 깨닫자마자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녀의 얼굴은 이전보다 더욱 하얘졌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방 안은 즉시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끊어진 그 말은 공기 중에 끔찍한 의심을 남겼다. 그것은 아카린과 핌다오의 귓가에 울렸다. 아니라니, 모가 솜씨 여사의 끊어진 말은 만질 수 없는 도간개처럼 공중에 떠 있었다. 그 뒤에는 끔찍한 침묵이 남았다. 식당 안의 분위기는 끝까지 팽팽하게 당겨진 현악기출보다 더 긴장되었다. 아카리는 돌처럼 굳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극도의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을 처리하려 애썼지만 이해할 수 없었다. 아니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방금 뭐라고 말씀하시려던 거예요? 솜씨 여사는 눈에 띄게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아들의 시선을 피하고 마치 탈출구를 찾는 것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아무것도 아니야.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화가 나서 헛소리를 한 것뿐이야. 그녀는 말을 마치고 재빨리 식당을 빠져나갔다. 아카린과 핌다오를 답없는 질문과 함께 침묵 속에 남겨두고. 그날 밤은 핌다오의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다. 아카린은 서재에 틀어박혀 더 이상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았다. 핌다오는 무거운 마음으로 아들을 재웠다. 그녀는 결백이 증명되었지만 이번 승리는 조금의 행복도 가져다 주지 않았다. 오히려 더 어둡고 무서운 새로운 미스터리를 가져왔다. 너 자신도 아직 아닌데 라는 말이 대체 무슨 뜻일까? 자정 무렵 핑다오가 잠을 청하려 할 때 그녀의 침실 문에서 조용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약간 놀랐다. 아카린이 지금 그녀와 대화할 기분일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가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었다. 놈 이모였다. 이 집의 늙은 가정부. 놈 이모의 얼굴은 망설임과 고뇌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고 낡은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다. 핍 아가씨, 드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놈 이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가씨가 이런 일을 계속 겪는 걸 더 이상 못 보겠어요. 핌다오는 의아해하며 놈 이모를 방으로 안내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닫고 노부인과 마주섰다. 놈 이모는 그 나무 상자를 침대 옆 작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연민과 동정이 뒤섞인 눈으로 핌다오를 쳐다보더니 길게 한숨을 쉬었다. 저는 부인께서 젊으셨을 때부터 모셨어요. 이 집의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죠, 부인께서. 아가씨에게 따완 도련님의 혈통 문제로 잔인하게 구시는 것,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노미모는 용기를 내기 위해 잠시 말을 멈췄다. 사실 아카린 도련님은 부인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핌다오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렸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이 잘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노미모는 핌다오의 충격받은 표정을 보고 서둘러 말을 이었다. 부인께서는 정말로 아들을 임신하셨었어요. 하지만 아이가 몸이 약해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죽었어요. 그때 부인께서는 너무 슬퍼서 거의 미쳐버릴 뻔하셨죠. 게다가 대를 이을 아들을 몹시 원하셨던 루앙날이 돌아가신 부인의 남편의 압박 때문에 부인께서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을 결심하셨어요. 부인께서는 병원에서 몰래 남자 아기 한 명을 데려오셨어요.
아이를 키울 수 없었던 가난한 젊은 여자의 아들이었죠. 그 아이가 바로 지금의 아카린 도련님이세요. 이 일은 극비였고 저와 부인 두 사람만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핌다오는 힘없이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들은 이야기가 너무나 믿기 어려워서 감당할 수 없었다. 노미모는 천천히 그 나무 상자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누렇게 변한 낡은 서류 몇 장이 들어있었다. 이게 아카린 도련님의 진짜 출생 증명서예요. 노미모는 첫 번째 종이를 꺼내 핌다오에게 건넸다. 거기에는 솜씨 여사와 루앙 나리가 아닌 다른 부모의 이름이 분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런 다음 노미모는 다른 종이를 꺼냈다. 그리고 이건 부인의 친아들의 사망 진단서고요. 핌다오는 떨리는 손으로 두 장의 서류를 받아들였다. 그녀는 그 종이 위의 글자들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눈물이 자신도 모르게 흘러내렸다. 마침내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솜씨 여사가 그녀에게 가졌던 증오, 순수한 혈통에 대한 집착, 손자의 결점을 찾으려는 노력, 이 모든 것이 그녀에 대한 의심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불안과 두려움의 반영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아카린의 불순한 혈통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녀는 평범한 가정 출신인 며느리를 억압하고 괴롭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 주의를 돌리고 자신의 권위를 확인하려 했던 것이다. 부인께서 아가씨 마음고생시키는 걸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노미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업보는 정말 있나 봐요, 핌 아가씨. 부인께서 아가씨에게 하신 행동은 결국 부인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이었으니까요. 핌다오는 텅 빈 눈으로 노미모를 쳐다보았다. 이 어두운 비밀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기쁘거나 통쾌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연민을 느낄 뿐이었다. 거의 평생을 거짓 속에서 살아야 했던 한 여성에 대한 연민,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그의 평생이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서재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연민. 그녀는 손에 든 서류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굳게 닫힌 아카린의 서재 문을 쳐다보았다. 바로 그 순간 핌다오는 깨달았다. 지금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단지 진실을 증명할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솜씨 여사의 삶과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파괴적인 무기였다. 문제는 그녀가 그것을 사용할 것인가였다. 그날 밤은 느리고 무겁게 지나갔다. 핌다오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녀는 침대에 무릎을 꿇고 앉아 마치 모든 재앙을 담고 있는 판도라의 상자처럼 그 낡은 나무 상자를 쳐다보았다. 그 안에 담긴 비밀은 한 여자가 혼자 짊어지기에는 너무나 무거웠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이 집을 뒤덮고 있는 어둠을 비웃는 듯했다. 핌다오는 결심했다.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그녀는 밤새 굳게 닫혀있던 아카린의 서재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천천히 삐걱거리며 열렸다. 그녀의 눈에 비친 아카린의 모습은 처참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잠 못 자고 운 탓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옷은 어제 입었던 그대로였다. 핌, 무슨 일이야? 그는 쉰 목소리로 물었다. 핌다오는 대답 대신 그에게 그 나무 상자를 건넸다. 아카린은 의아해하며 그것을 받았다. 그는 그녀의 얼굴과 손에 든 상자를 번갈아 쳐다보다가 천천히 그것을 열었다. 그가 본 것은 그의 세상을 영원히 바꿔놓을 두 장의 서류였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서류 위의 글자들을 반복해서 읽으며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손이 심하게 떨려 서류가 거의 손에서 떨어질 뻔했다. 아니야, 이건 거짓말이야.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그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핌다오는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문을 닫았다. 나도 어젯밤에야 알았어요. 바로 그때 서재문이 거칠게 열렸다. 나타난 사람은 솜씨 여사였다. 그녀는 소리를 듣고 이상한 낌새를 챈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아카린의 손에 들린 서류와 테이블 위에 열려있는 나무 상자를 보고 극도로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네가 그걸 어디서 났어?
그녀는 핌다오를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제가 어디서 가져왔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핌다오는 놀라울 정도로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사실이냐는 거죠. 그렇죠, 부인? 핌다오가 어머니 대신 부인이라고 부른 것은 그녀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솜씨 여사는 온몸을 떨었다. 그녀는 조각상처럼 앉아있는 아들을 애원하는 눈으로 쳐다보았다. 아크, 믿지 마라 얘야. 거짓말이야. 이 여자가 우리 가족을 망치려고 꾸민 계략이야. 하지만 아카리는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손에 든 종이를 마치 그것이 그의 온 세상인 것처럼 쳐다보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평생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남자의 눈물이 처음으로 흘러내렸다. 지난 시간 동안 제가 정말 어머니의 친아들이 아니었던 건가요?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제 평생이 거짓말이었던가요? 그 질문은 솜씨 여사가 30년 넘게 쌓아온 거짓의 벽을 산산조각 내는 마지막 칼날이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부끄러움 없이 통곡했다. 미안하다, 아크, 미안해.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널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 하지만 그때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어. 내 아버지는 대를 이을 아들을 원했고 난 두려웠어. 모든 게 두려웠어. 사랑한다, 아크. 난 널 내 친아들처럼 사랑했어. 한때 거만하고 권위 있던 고귀한 여성의 모습은 이제 바닥에 앉아 속수무책으로 우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것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약하고 연약한 순간이었다. 바로 이 순간 핌다오는 이 비밀을 무기로 삼아 그녀를 더욱 고통의 나락으로 밀어넣을 수 있었다. 그녀는 이 거짓을 세상에 알려 시리파타나 가문의 명성과 명예를 산산조각 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핌다오는 텅 빈 시선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가졌던 분노는 모두 사라졌다. 피로와 연민만이 남았다. 그녀는 여전히 의자에 꼼짝 않고 앉아있는 아카린에게 다가갔다. 전 여기서 떠날 거예요. 그녀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저와 따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그녀의 말에 울고 있던 아카린과 솜씨 여사는 동시에 멈칫했다. 아카린은 겁에 질린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안 돼, 핌. 날 떠나면 안 돼. 전 누구도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복수하거나 벌 주기 위해 떠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전 이 집에서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떠나는 거예요. 바로 제 자신의 가치와 존엄성이죠. 그녀는 바닥에 앉아있는 솜씨 여사를 쳐다보았다. 이 일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게요. 안심하세요. 하지만 전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어요. 거짓과 불신 위에 세워진 집에서는 결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으니까요. 말을 마친 핌다오는 등을 돌려 사제를 나갔다. 두 모자가 잔인한 진실과 자신들이 저지른 업보의 결과를 마주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아카리는 핌다오를 떠나보낼 것인가? 솜씨 여사는 드러난 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번 파멸은 끝일까? 아니면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일까? 마지막 회를 기대해 주세요. 치앙마이의 늦가을 찬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다양한 꽃들의 은은한 향기를 공기 중에 실어날랐다. 이곳 시간은 방콕보다 몇 배는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다. 사람들의 삶은 소박했고 서로 경쟁하거나 가면을 쓰고 대할 필요가 없었다. 시내의 워킹 스트리트 가장자리에 위치한 작은 실크 가게는 소박하지만 따뜻하고 세련되게 꾸며져 있었다. 다양한 색상의 수제 실크 원단이 아름답게 진열되어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가게 주인은 핌다오였다. 한때 고통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평온한 미소와 희망에 찬 눈빛이 서려 있었다. 작은 아들과 함께 시리파타나 저택을 떠나기로 결심한 지 3개월이 지났다. 그녀는 학창시절 친구와 함께 여행 왔다가 그 아름다움에 반했던 치앙마이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그녀를 유명 가문의 며느리로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사랑스럽고 친절한 옷가게 주인 핌 엄마일 뿐이었다. 그녀의 하루하루는 가게를 돌보고 아들을 돌보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것으로 채워졌다. 따와는 이곳에서 매우 행복해 보였다. 그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넓은 공원에서 뛰어놀았으며 더 이상 누군가의 차가운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마음껏 웃었다.
어느 날 오후 핌다오가 가게에서 옷감을 정리하고 있을 때 문 앞에 걸린 종이 울렸다. 그녀는 평소처럼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고개를 들었지만 방문객을 보자 미소가 사라졌다. 아카린이 그곳에 서 있었다. 그는 약간 야위어 보였지만 한때 혼란과 고통으로 가득했던 그의 눈빛은 이제 평온하고 안정되어 보였다. 그는 더 이상 값비싼 정장 차림이 아니었다. 평범한 흰색 셔츠와 청바지 차림이 그를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게 했다.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서로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핌다오의 심장만이 다시 한번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어떻게 오셨어요? 마침내 핌다오가 침묵을 깼다. 계속 당신을 찾아다녔어. 아카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 친구들 모두에게 물어봤어. 마침내 한 명이 당신이 여기 있다는 걸 알려줬지. 그는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시선이 핌다오의 개성으로 가득한 가게 안을 훑었다. 가게 예쁘네, 당신처럼. 핌다오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알 수 없는 눈으로 그를 쳐다볼 뿐이었다. 당신을 데리러 온 거 아니야, 핌. 아카리는 그녀가 오해할까봐 서둘러 말했다. 나한테 더 이상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내가 당신한테 너무 큰 잘못을 했어. 내 나약함과 비겁함이 모든 걸 망쳤지. 그는 용기를 내기 위해 잠시 말을 멈췄다. 그냥 기회를 얻고 싶어서 왔어. 기회요? 핌다오가 나지막이 되물었다. 응, 따완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기회. 그 이상은 바라지 않아. 그냥 가끔 아들을 보러 오게 해줘. 그를 돌보게 해줘. 그의 삶의 일부가 되게 해줘. 안 될까, 핌? 그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진심 어린 뉘우침으로 가득했다. 더 이상 소유욕이 아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된 사람의 눈빛이었다. 핌다오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다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 따반에게도 아빠가 필요하니까요. 기쁨의 눈물이 아카린의 눈에 그렁그렁 맺혔다. 그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핌. 정말 고마워. 한편 방콕에서는 한때 사람들로 북적였던 대저택은 이제 텅 빈 집처럼 고요했다. 솜씨 여사는 놈 이모와 몇 안 되는 하인들과 함께 홀로 살았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그날 이후 아카리는 혼자 살기 위해 콘도로 이사했다. 그는 여전히 양아들로서 그녀를 찾아뵈었지만 그들의 관계는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매일 솜씨 여사는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세상을 떠난 친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한때 가졌던 자부심과 권력은 모두 사라졌다. 남은 것은 외로움과 자신의 실수 속에서 살아야 하는 노부인 뿐이었다. 이것이 그녀가 치러야 할 업보였고 집착과 이기심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행동이 낳은 결과였다. 마지막 장면, 저녁 무렵 치앙마이의 한 공원. 따뜻한 황금빛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따완은 작은 축구공을 쫓아 즐겁게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의 밝은 웃음소리가 주위에 울려 퍼졌다. 핌다오와 아카리는 나란히 돌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별말을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 머금은 옅은 미소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앞으로의 미래는 아직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었다.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 바로 이 순간 진실과 이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 용서와 새로운 시작의 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다. 핌다오에게 이것은 소설처럼 완벽한 해피엔딩이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평화로운 결말이었다.